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팔 청춘도 아닌데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래도 꽤 긴 인생을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언제든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을 다잡자는 의미로 글을 좀 써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나마 젊은 이장이 있어서 컴퓨터도 잘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하는데 이걸 컴퓨터로 옮겨달라고 하면 그 친구가 잘 옮겨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지만 일기라고 생각하고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동네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저희 동네는 지금 40가구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다들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저도 이곳에 정착한 지 5년 정도 됐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던 곳인데 많이 발전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골의 정취를 풍기는 조용한 동네이죠. 저희 남편이 20여 년 전 세상을 떠나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례식장에 안 와도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와준 사람들이 저희 동네 사람들입니다. 90살이 넘은 어르신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젊은 청년 부부도 있고 원래 시골 마을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많은데 젊은 이장내 부부가 아이까지 낳고 이곳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곤 합니다. 저는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고 작게 논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라 크게는 안 하고 그냥 저 먹고 살 만큼이랑 저희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농협에 납품하는 쌀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다 팔면 돈 50만 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야 용돈벌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꾸준히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앞서 장례식 얘기를 했지만 제가 참 인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재수가 없는 년인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몇 번이나 임신을 시도해서 겨우 딸 하나를 가졌는데 그 딸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남편이 죽을 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이상하게 엄청 슬프다거나 괴롭진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몸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오래 하기도 했고 남편은 전이성 척추암이었는데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 매일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여보, 나 진짜 그만 살고 싶어. 나 이제 그냥 보내줘. 우리 미애한테도 당신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제발 나 좀 보내줘. 라면서 저를 붙잡고 애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남편이 떠난 건 정말 갑작스러웠지만 막 눈물이 나거나 오랫동안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저도 참 못된 년이죠.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 딸아이랑 참 많이 울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먼저 떠난 게 실감이 안 났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엄마! 아빠 괜찮아? 라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의 안부를 물었고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빠 돌아가셨지. 자꾸 까먹네. 아빠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도 왜 자꾸 집에 있는 것 같지? 엄마, 나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걸까?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이러다가 평생 아빠를 못 잊고 살까봐 너무 무서워. 병원이라도 가볼까? 무슨 병원이야 병원은. 나도 가끔 그래. 매일 아침이면 아빠 이불 갈아주고 소변통 비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새벽에도 일어나서 아빠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몸이 오히려 말을 안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내 몸도 고장났나 보다. 너무 엄마를 고생시켰던 아빠한테 적응이 됐나 봐. 근데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고 떠난 사람은 얼른 잊어야지. 하지만 너무 잊으려고 노력하지는 마.
그게 마음처럼 어디 쉽니? 엄마도 조금씩 천천히 잊어가는 중이야. 하면서 딸아이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제 딸과 남편은 유독 각별했습니다. 보통 딸과 아빠는 사이가 어색하거나 많이 먼 편인데 둘은 외모가 유독 닮기도 했었고 성격도 비슷했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음악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가끔 시샘이 나서 누가 보면 미애를 당신이 낳은 줄 알겠어? 어쩜 나랑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어? 당신 고집 센 거, 당신이 콩나물 무침 좋아하는 거, 팝송 듣는 거 좋아하는 거, 콩밥은 절대 안 먹는 것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참 신기하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내 자식이니까 나랑 똑같지. 그럼 누구랑 똑같아? 딴 놈이랑 똑같은 게 더 이상하지. 안 그래 미애야? 아빠 닮아서 좋지? 하면서 딸을 꽉 껴안고는 했습니다. 물론 딸이 사춘기가 오고 몸에 변화가 오면서 스킨십은 줄었지만 정신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는 사이였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단둘이 술도 많이 마시고 오히려 저보다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더 많이 하는 딸이었죠. 오죽하면 남자친구와의 문제까지도 애아빠랑 얘기를 했을까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지만 그 당시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딸은 뭐랄까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하루는 남편이 저를 슬쩍 불러서는 미애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알려봐. 내가 대충 들어봐도 썩을 놈인데 미애는 푹 빠졌더라고. 이놈이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걸 알면서도 미애는 그걸 참고 그놈이랑 1년을 넘게 사귀었대.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양다리고 바람 피운 건데 미애는 그걸 인정 못하는 것 같아. 당신이 그래도 여자니까 좀 설득해봐. 내가 자세한 얘기까진 다 할 수 없잖아. 미애도 성인이고 난 남자니까 당신이 좀 잘 말해봐. 라면서 제게 언지를 해주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답답하게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제 딸이 사람이 맞나 싶었죠. 저는 딸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 딸 오랜만에 엄마랑 술 한잔 할까? 엄마가 한턱 낼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카드까지 줬어. 라면서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맥주 한잔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던데 어떤 사람이야? 아빠가 그러던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던데? 물론 뭐 당장 결혼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 때 남자 보는 눈을 좀 키워놓으면 좋지 않겠어? 아빠가 말했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하여간 근데 엄마 잘 들어봐. 엄마가 들었을 땐 이게 바람 같은지 아닌지 라면서 갑자기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바람이었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딸을 잘 달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길 권유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딸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매일 울기만 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그 당시 23살, 남자친구라는 애가 28살이라고 했습니다. 졸업도 안 하고 몇 번이나 휴학을 했고 학비를 벌어야 한다면서 알바를 하는데 그 돈으로는 제 딸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남자애가 저희 딸을 임신시켰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죠. 처음 딸아이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끌고 갈 땐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바닥에 앉혀놓고 그냥 우리 둘이 죽자. 죽어. 왜 사니? 왜 살아? 그냥 이대로 죽자. 라면서 딸을 때리기도 하고 도망치는 딸을 붙잡고 와서 병원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임신이더라고요. 임신을 확인한 그날 밤 딸은 남자친구라는 애 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얘기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들까지 전부 저희 집으로 와서는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지우자는 입장이었는데 딸아이 남자친구 부모님은 귀하게 생긴 아이를 어떻게 지웁니까? 그리고 이걸 무작정 제 아들 탓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피임은 남녀가 같이 하는 건데 임신까지 할 정도면 대개 딸도 솔직히 피임을 잘한 건 아니잖아요. 무작정 저희 아들 잘못이라고 할 순 없죠. 얘들이 마냥 어린애도 아니고 풀만큼 컸는데 알아서 하기 맡깁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임신과 출산은 전적으로 여자한테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 저랑 남편은 결사 반대를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애 낳을 거면 아예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평생 보지 말자라고 남편과 제가 협박을 해도 무조건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게다가 그 정신 나간 남자친구란 놈은 자기도 아빠가 되고 싶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기에 제가 억지로 산부인과 데리고 가 애를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결국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청춘인 제 딸 앞길을 망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선택을 제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탐탁지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딸이 출산을 했는데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게다가 그 두 년놈은 모아둔 돈도 없고 쥐뿔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집에 얹혀 살며 육아를 시작했고, 사위는 취업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작은 중소기업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됐죠. 그렇게 활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고 뭐 육아를 도움받을 것도 없다 보니 딸은 무조건적으로 저한테만 의지를 했고,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여기저기 주변의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가며 그렇게 손주를 키웠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런 말이 그렇지만 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족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딸아이가, 남편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손자가 갑자기 떡하니 안기니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고 망나니 같았던 사위도 그저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나 임신과 출산을 반대했건만 제 앞에서 예쁘게 재롱 부리는 손자 모습을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사위 역시 정신을 차렸는지 그 후로는 아빠 노릇과 가장 노릇을 잘하더라고요. 연애 기간 내내 딸 몰래 만났던 여자들을 모두 정리했는지 손주 낳고 나서는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저희 딸도 그동안 철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막상 엄마가 되고 나니 경각심을 느꼈는지 집안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육아에도 나름 책임감 있게 도맡으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니 이때에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나 싫어했던 딸아이의 임신 소식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손주 태어나고 한 몇 년 동안 제 입에서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가 5살쯤 됐을 때였나? 그때 제 남편이 처음으로 척추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허리랑 등 쪽에 큰 고통을 호소하길래 처음엔 단순히 삐끗한 줄 알았죠. 그때 당시 남편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때라서 등허리 아픈 것도 관절 문제로 치부했죠. 하지만 어느 날서부터 아침에 침대에서 전혀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침대에 소변까지 누고 고통에 정신을 못 차리길래 얼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척추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치료를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됐고 그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못했는지
계속 투병만 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거의 중학생이 될 때까지 투병을 했으니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와 딸아이에게 늘 다정했고 손주에게도 좋은 할아버지였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소변 받고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지치더라고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후부터 저희 집에 어둠과 그늘이 진 것 같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 모두 다 그 아픔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때부터 손주가 엇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집안이 한동안 엄청 암울했습니다. 특히 손주 녀석은 할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는지 그때 하필 사춘기가 겹쳐서 정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고등학교 형들이랑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딸은 경찰서에 불려가고 합의금으로만 몇 천만 원은 쓴 것 같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평생 전업주부였던 저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딸과 사위 역시 맞벌이 부부다 보니 집에는 늘 손주 혼자였습니다. 이때 옆에서 누군가 손주를 바로잡아 주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저희 셋 다 낮에는 일을 하느라 전혀 신경 써줄 수가 없었죠. 일하러 나간 사람 중에 제일 퇴근을 일찍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면 아이고 집이 이게 뭐야? 영준아 집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할머니가 일하고 와서 또 집안 정리를 해야겠어? 밥 같은 거 먹고 나면 정리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아이고 화장실이 이게 뭐야? 샤워를 했으면 뒷정리는 하고 나와야지. 하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씨 할머니가 뭔데 잔소리야 잔소리는. 할머니가 내 엄마야? 그렇게 보기 싫으면 할머니가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지르길. 아 진짜 노인네가 짜증나게 구네. 라면서 막말을 하곤 했죠. 그때는 사춘기라 그런 거니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제가 애를 잘못 키웠더라고요. 사춘기 때 잡아놨어야 됐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건 뭐 깡패도 아니고 도저히 혼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딸만 키워서 남자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말로 잘 타이르면 고칠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대로 혼내고 훈육할 시기를 놓치게 되니 나중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사위보다 등치도 더 커지고 머리도 커져서 그런지 제 말을 도저히 안 듣더라고요. 게다가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손주기 때문에 쉽게 혼을 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위가 끔찍이도 손주 녀석을 이뻐했거든요. 자기 아들이라고 얼마나 어화둥둥 기를 세워주는지 사내 자식은 그래도 돼.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원래 남자애들은 과격한 맛이 있어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서 손주가 저렇게 커버린 원인도 있었어요. 그러니 제 딸 역시 자기 아들한테 기가 눌려 찍소리도 못했죠. 결국 나중에는 제 딸도 제 뒤에 숨어서는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진짜 쟤 감당이 안 돼. 그냥 숨고 싶어. 뭐 저런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지? 우리 가족 중엔 저런 애 없잖아. 내 남편도 안 저랬대. 근데 왜 쟤만 유별나게 저러는 거야? 엄마 나 무서워. 경찰서 가는 것도 이제 지겹고 차라리 그냥 소년원 같은 데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쟤 때문에 진짜 바친 돈이 얼마야.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나도 이렇게 컸어? 이건 아니잖아. 진짜 해도 너무한 거잖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연 끊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하면서 저를 앞장 세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남자애이기도 하고 힘은 어찌나 센지 이러다가 저를 한 대 패기라도 하면 바로 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랑 술을 한잔하면서 차라리 도망치자, 우리 그냥 숨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사위랑 딸은 손주 녀석 문제로 인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밖에서 손주 녀석이 사고치고 들어오면 늘 둘이서 새벽까지 말다툼을 했죠.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저 새끼가 나랑 엄마를 개무시하지. 제가 저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그거 알아? 그게 무슨 내 탓이야. 원래 남자애들이 저 나이 때 좀 과격하고 충동적일 때가 많아. 그리고 지금 사춘기 시기잖아. 쟤 저러는 것도 한때야. 그리고 자꾸 장모님이랑 당신이 내 탓하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장인어른 잘못도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 아빠 얘기가 왜 나와? 장인어른 암투병하신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야.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집구석 분위기 어땠냐? 집에 들어오면 맨날 나 죽네 나 죽어 늘 죽고 싶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 모습 보고 자란 애가 저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우울한 분위기 싫어서 나도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자꾸 내 탓으로만 몰아가지 마.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저놈이 저렇게 된 게 우리 아빠 때문이라고?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라 자꾸 당신이랑 장모님이 나를 몰아가니까 나도 화가 나서 이야기한 거지. 솔직히 아예 틀린 말이 아니잖아. 서희랑 딸은 그렇게 서로 날선말을 내뱉으며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저 역시도 서희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되었기에 딸아이 편만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둘이 다툰 적도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고 잘 사는 부부였는데요. 하지만 손주 녀석 문제로 인해 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괜히 이러다가 둘이 갈랐을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었는데요. 각방 생활을 한 달 가까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만 아니면 평소 사이는 좋았기에 둘이서만 여행을 갔다 오라고 말했어요. 애는 내가 어떻게든 학교도 보내고 싸우지 않게 해볼 테니 김서방이랑 일주일 정도는 펜션 같은 데 가서 다 잊고 쉬고 오라고 딸을 설득했었죠. 둘은 서로 대면대면하게 굴다가 오랜만에 단둘이 여행 가는 거라서 그런지 내심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돌이킬 수 없는 사이까지 크게 번지기 전에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 안심했죠. 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여행을 출발한 그날 강원도 춘천으로 놀러 간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트럭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둘 다 사망했고 남편을 보내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자식과 사위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잘 놀다 오겠다 하고 떠났었는데요. 정확히 집을 나간 지 2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버선발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흰천으로 덮여있는 사위와 딸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가버린 내 딸, 그리고 듬직하던 사위. 정말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도 몇십 배는 더 힘들고 몇백 배는 더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딸아이랑 사위는 유언장이랄 것도 없고 흔적조차 남은 것이 없이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걔네가 가진 돈이랄 것도 없고 손주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어차피 저희 집에 얹혀 살았던 터라 재산이라고는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남겨준 것과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였죠. 저희 집이 뭐 내놓으라 할 정도로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제 기준 제가 살 집 정도 있고 애들 키울 정도 돈이 있으면 나쁘지 않은 형편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나와서 평생 일을 안 해도 그냥 저 혼자 소소하게 먹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주였죠. 사돈은 사위가 죽고 나서는 사고뭉치인 손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손주를 뒷바라지하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손주는 자기 부모가 그렇게 죽고 나서 더 엇나가더라고요. 아직 성인도 안 되었는데 대놓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질 않나. 제가 잠시 밖에 나가면 친구들을 집에 불러다 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말로 해도 들을 녀석이었으면 진작에 뭐라고 했겠지만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놈한테 저 역시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한테 담배랑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정말 그날의 치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하나뿐인 핏줄이기에 그런 손주를 내치기는커녕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는 성인이 됐지만 대학은 가지 않았고 갑자기 이 집구석에서 못 산다며 독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심 좋았죠.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이랑 당연히 저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손주의 요구대로 집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조금 떨어져 살면 가족의 그리움을 깨닫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지네 부모가 그렇게 허망하게 간 이유로는 인생 뭐 별거 있냐는 식으로 떠들어대면서 돈만 받아갈 뿐 안부를 묻는다거나 연락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제게 연락할 때는 바로 돈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돈 보내줘, 빨리 라면서 계좌번호만 딱 찍어 보낼 뿐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밉기도 하고 제가 무슨 돈 맡겨놓은 은행도 아니고 솔직히 답답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인지라 쳐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는 돈이 떨어지면 찾아와서 또 돈을 받아가거나 제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땐 저도 일을 하고 있을 때라 어쩔 수 없이 일에 방해가 되니까 10만 원, 20만 원씩 보냈는데 이 녀석이 점점 통이 커지면서 할머니, 넌 그거밖에 못 보내? 나 좀 더 필요해. 좀 더 보내줘. 50만 원 정도? 라면서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솔직히 50만 원까지 필요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집도 전세로 구해주고 관리비도 내주고 단순히 생활비만 쓰는데도 20대 중반의 성인이 50만 원이나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대학 가서 알바도 하고 돈도 번다는데 맨날 용돈만 받아 쓰는 게 답답했던 저는 먼저 연락해서 너 취업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언제까지 할미돌만 가져다 쓸 거야? 이제 너도 벌어야지.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며 잔소리를 좀 했더니 아 진짜 돈 좀 준다고 되게 야박하게 구네. 할머니, 솔직히 그 돈 할머니 돈도 아니고 내 돈이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야.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죽었을 때 나온 사망보험금 할머니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언제 줄 건데? 2명이 죽었으니까 몇 억은 되겠지? 줄 거면 빨리 일시불로 줘. 괜히 질질 끌면서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라며 협박조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사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온 사망보험금과 제 남편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제가 쓸 돈 1억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손주 앞으로 남겨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 앞으로 남은 재산이 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저는 저 돈을 한 번에 줄 생각도 없고 솔직히 제 키우는데도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대놓고 저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사망보험금 같은 소린 하지도 말어. 너네 부모는 보험이라곤 쥐뿔도 없고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어. 넌 내가 키워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매달 용돈 보내주는 거 넌 부끄럽지도 않아? 다른 애들은 다 자기가 돈 벌어서 용돈 준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할머니 일하는 것만 구경하면서 용돈 받아갈래? 언제 철들래? 어? 언제 철들어서 할머니 호강시켜줄 거야? 라고 장난처럼 물었죠. 그 말을 들은 손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할머니, 혹시 치매야? 내가 할머니 호강을 왜 시켜줘? 할머니가 날 호강시켜줘야지. 나 지금 앞날이 창창한 20대잖아. 할머니는 다 늙은 노인네고. 사실 노인네라고 하기도 그렇지. 요즘엔 나이 60이 넘어도 팔팔하게 돌아다니고 연애도 한다던데. 설마 할머니 나한테 돈 아끼는 거 남자한테 쓰는 거 아니지? 할머니 남자 생겼어? 라면서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농담이라기엔 너무 진지하고
장난이라기엔 선을 넘은 것 같아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네요. 하지만 웃으면서 손자와 통화한 것도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아는 언니 식당이라 사람이 구해지든 말든 우선 제 몸부터 신경 쓰라며 언니는 제게 병원비까지 챙겨주셨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몇 차례 수술을 한 게 화근이었던 건지 도저히 걸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병원에선 인공관절로도 한계가 있다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정말 무릎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말과 함께요. 이러다가 정말 외발이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렀다 온 그날 밤 절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주가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야! 라면서 제게 손을 흔드는데 이 녀석 제가 말은 안 했어도 제가 아픈 걸 알고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 우선 집에 들어가자. 춥다. 라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 도착하자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할머니 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자. 그 전셋집 내가 뺐어. 전세금은 좀 이따가 줄게. 한 1년 정도? 집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머니는 그냥 집에 가만히만 있어. 집안일도 내가 잘할 테니까 할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라면서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전세금은 어디다 빼쳐먹었어? 그리고 네 집 놔두고 왜 할미 집에서 지낸다는 거야? 당장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을 구하든가. 난 너랑은 못 산다. 나 이제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얼른 가. 라면서 손주를 내보내려는데 막무가내로 짐을 풀면서 방 하나만 주라 좀.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제발 나 좀 걷어줘. 돈 달라고 안 할게. 내가 알아서 생활할게. 알바도 구하고 일도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잠만 자게 해줘. 라면서 짐을 정리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손주를 말릴 수도 없었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손주가 정말 철이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아파서 그런 건지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 사고는 안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손주가 살던 집의 전세금은 이제 기대도 안 하던 상태였고 1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니 애가 좀 철이 든 것 같아서 이제 전부 맡겨놓고 조용히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사이 손주가 알바를 하다가 생산직이지만 작은 공장에 취직도 했고 돈도 제법 모으려고 하는 걸 보니 뒤늦게 철이 든 것 같아서 그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주는 교대 근무를 했는데 가끔 아침 퇴근을 하는 날에는 저 먹으라고 국밥 같은 걸 포장해 오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김밥 같은 것도 사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할머니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나 할머니한테 잘한다고는 말 못하겠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볼게. 어차피 나한테 남은 가족이라곤 할머니밖에 없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나밖에 없잖아.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나도 진짜 어른이 돼서 더 이상 할머니 속상하게 하는 일 없게 열심히 살아볼게. 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그날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집을 손주한테 넘겨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역시 전부 손주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제가 시골에서 살아갈 정도의 돈과 집 지어 살 돈만 있으면 돈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손주에게 넘겨줄 돈이 5억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이걸 정식으로 물려주려면
저도 기록을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에 법률 사무실을 찾아서 공증도 썼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손주에게 말하진 않았고 제가 나중에 떠날 때 조용히 남겨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좌번호는 알고 있으니 돈이야 보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서울의 짐들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손주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라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죠. 저도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러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에 오려는데 땀을 뻘뻘 흘린 만삭의 임산부가 슈퍼 앞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애기 엄마, 날도 더운데 고생이네. 어딜 그렇게 가?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닌가 봐? 우리 동네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네. 라면서 넉살 좋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덥네요. 이 동네 근데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배 땡겨 죽겠네 진짜. 이놈의 노인은 어디 사는 거야 대체? 할머니,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여기서 아직 멀었나요? 라면서 제게 종이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이에 적힌 주소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종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임산부가 제게 먼저 할머니, 여기 아시냐고요? 뭐냐고요? 라며 다시 묻더라고요. 여기 더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집은 노인네 혼자 사는 집인데 무거운 몸 이끌고 뭐하러 애기 엄마가 찾아왔어? 하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땀을 닦던 그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기 아빠 찾아왔어요. 사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애기 아빠가 애기를 지우라는 거 제가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얼굴 한 번 안 보이다가 제가 만삭 사진이랑 초음파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애기 키울 준비하느라 바빴다면서 자기 할머니가 애 봐주실 거라면서 이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자기는 돈 벌어야 돼서 직접 애를 키우는 건 불가능해서 자기 할머니한테 다 말해놨다고 여기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달동네인 줄은 몰랐는데 여기 사는 사람 여자죠? 설마 남자는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도 조심했어야 됐는데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요. 라면서 배를 어루만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그 남자의 할머니라고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애를 키워준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될 텐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어떻게 키워주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집에 뭐 젊은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못 키우지, 못 키워 하고 말했더니 사실 저도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우선 그냥 낳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죠. 제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도 그렇게 키워줬대요. 자기 엄마가 우선 싸질러 놓고 할머니한테 맡겼더니 어떻게든 자랐다나 뭐라나. 저도 저희 애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은데 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정말 그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사는 사람한테 애 맡겨야 돼요. 저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집 전세도 거의 다 끝나가서 집도 빼야 되는데 그 남자가 돈을 좀 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는 단칸방도 못 구해요.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 저 이 주소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동네 길이 꼬불꼬불해서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음료수 하나 사드릴게요. 하면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슈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사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무작정 버스 정류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임산부는 할머니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배를 붙잡고 저를 따라왔고 저는 큰 길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서 우선 빨리 가주세요. 얼른요. 우선 달려주세요. 라며 무작정 출발을 요구했습니다. 무거운 배를 붙잡고 제 차를 따라 뛰어오는 임산부가 안쓰러웠지만 저 정말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손주를 개고생하면서 키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사고로 죽은 제 딸 그리고 사위까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전 자식을 그리고 손주를 키우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걸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지라 정말 자신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 근처 지름길로 올라가 다른 길로 저희 집을 찾아갔는데 입구 앞에 그 임산부가 앉아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 집 주인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고 손주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라, 왜 집에 안 가고 있냐 등등. 손주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며 그 임산부를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주가 저에게 잘해준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무턱대고 집에 와서 자기가 싸질러 놓은 아기 맡기면 제가 거절할 것 같으니 그동안 저랑 같이 살면서 연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키울 자신이 없으니 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지는 지대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겠죠. 그걸 깨닫게 되니 아무리 핏줄이라도 손주 녀석과 두 번 다시 엮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끄고 그날 밤부터 식당 주인이었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주변에 알리지 말고 나 좀 숨어 지낼 곳 좀 소개해줘. 내가 깜빡 속았어. 우리 손주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깜빡 속았어. 라면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언니에게 전부 털어놨죠. 언니는 제 신세가 너무 안쓰럽다면서 언니의 친동생 집을 소개해줬고 그 집의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며 공증을 철회하고 지금 제가 사는 곳에 빈집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집에 있던 짐이나 제 옷가지 등을 챙길 여유도 없었고 이렇게 돼버리니 제가 손주한테 제 재산을 왜 물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가 살던 집의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제작성해서 집마당에 슬쩍 넣어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남겨준 것은 달동네에 위치한 작은 집 한 채,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손주 돈을 가로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엄연히 제가 번 돈이고 제 남편이 번 돈이고 우리 자식들 사망보험금인데 이 돈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돈을 손주에게 물려주자니 그놈이 어떻게 쓸지 너무 뻔하고 대책 없이 살아갈 것임을 알기에 손쉽게 재산을 넘기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돈을 넘겨줘야 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혹시나 손주가 제게 손찌검을 하진 않을까요? 저를 죽어라 원망하며 살고 있을 텐데 어쩌면 지금도 전국을 뒤져가며 저를 찾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은 밤에 잠도 들지 못하고 문고리도 여러 개 걸어 잠그고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 사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간 저도 손주와 제가 맞닥뜨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손주와 연락도 안 하고 숨어 지낸 지 1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 차라리 맘 편하게 손주와 맞닥뜨리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손주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돌려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손주와 연을 끊고 사는 게 맞을지 아직 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가 죽으면 제가 다니던 봉사시설 단체와 고아원 쪽에 기부하는 걸로 서명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 변해서 언제든 철회는 할 수 있지만 그 고민도 지금은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평생 제 가슴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풀어내고 나니 마음은 무척이나 편합니다. 내일 당장 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선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들 제가 눈 감을 때까지 별탈 없이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